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만들기를 발표할 노피디라고 합니다. 어, 되게 어제 세션도 그렇고, 오늘 세션은 저는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맥주 한 캔 옆에 갖다 놓으시고 들으실 수 있게 한번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좀 개발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계시죠.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동시에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이제 IT 직군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성공, 그리고 뭐 어떤 사회적인 부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프라도 같이 진화를 하죠. 더 많은 사용자들 혹은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인프라가 계속 진화하고 변형되지 않으면 서비스에 맞는 그런 인프라가 되기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마치 생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것처럼 서비스도 그런 진화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단히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 덕분에 우리는 코드와 인프라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데브옵스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같은 새로운 화두들이 점점 더 이 개발과 인프라의 영역이 합쳐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밥그릇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션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집중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서 고쳐야 할 점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서비스에 몰입을 하고 사용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차트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차트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에 대한 차트인데,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성공을 이뤄낸 그런 서비스죠. 페이스북의 쿼터리 베이스의 사용자 그런 추이입니다. 2008년도 데이터부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1억 명이 안 되던 그런 서비스가 지금은 18억 명.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죠. 한동안은 중국, 인도 다음에 페이스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페이스북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꿈에 대한 롤모델을 얘기할 때 좀 허황되기도 하지만 페이스북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차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 페이스북 안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 나의 서비스도 이런 페이스북 같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전지구 규모의 서비스를 만드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사용자들에게도 어필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어필의 와중에 어떤 인프라가 충분히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성능과 그런 퀄리티를 제공을 해줘야만 하겠죠. 차트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인프라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조금 파트를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차트의 부분을 시계열 순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노멀 트래픽이죠. 사용자들이 예상된 수치만큼 들어오고 있으면은 사용자들의 트래픽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보통 큰 업데이트를 앞두고 서비스들이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안내 페이지가 뜨고 사용자들이 접근을 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시간을 보통 우리가 서스펜드 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스펜드 타임이 끝난 이후에 서비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이 사용자들에게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서비스가 재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 인프라 하시는 분들이 니들 바늘이라고 하죠. 니들이 생겼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차트의 세로축은 기가 bps입니다.
기가bps고 이 차트의 가장 높이 치솟은 바늘은 제가 기억하고 680기가bps까지 기록했던 그런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차트이고요. 이런 대규모의 트래픽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인프라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준비하려면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레가시라든가 온프레미스 혹은 일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사실 받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전통적인 레가시 방식 자체 인프라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단 훼손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근래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몇 G 단위로 저희가 단가를 많이 받죠. 또 그 트래픽이 국내 단가냐 혹은 해외에서 들어온 트래픽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빅 트래픽이 일어난 시점은 굉장히 짧고 순간적입니다. 이후에도 늦지막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가 제공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노멀 트래픽으로 돌아가고 간헐적인 패치, 소규모의 패치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가 이런 순간적인 트래픽, 어느 날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런 트래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또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겪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대와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면 어느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성공하겠다, 한국에서 성공하겠다, 혹은 특정 연령대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북미와 유럽에서 성공할 것 같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에 맞춰서 인프라를 준비했을 경우에 그 인프라가 전혀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인프라의 배포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품질이 낮은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손쉽게 인프라를 이동하거나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조차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죠. 시장은 굉장히 치열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이런 어떤 고민들 그리고 꿈과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음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들은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프라가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3티어 인프라, 3티어 구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3티어 구조 이전에 물리적으로 3티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한 통인 그런 서버에서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직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서버들은 모든 일은 내가 도맡아 하겠다는 의지로 웹이든 와스든 DB든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소화하게 되죠. 그리고 HTML이든 CSS든 자바스크립트든 이런 걸로 구성된 정적인 웹페이지는 물론이고 서버 단에서 CPU와 DB 그리고 디스크의 IO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도, 그런 동적인 작업들도 서버 혼자서 많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나면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불안감에 걸맞는 이슈를 겪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죠.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통에 다 몰아넣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든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알려지고 점점 진화하기 시작하고 또 입소문이 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인프라가 이제 점점 차오르게 되죠. CPU도 점점 피크를 치게 되고 메모리 문제도 생기고 디스크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 레이어마다 몰리는 그런 부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통에 있다는 레이어들을 여러 개로 분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웹 레이어 그리고 와스, DB 레이어로 많이들 분리하게 됩니다. 좀 굉장히 성의 없고 쉬운 방법으로 하드웨어들한테 역할을 부담을 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3티어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이 구조를 불러왔습니다.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인프라 캐파도 늘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통 투자가 아주 많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의 증가 속도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죠. 특히 서비스가 인기를 한참 얻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 각 티어들은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서 더 수평적인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이런 인프라의 증가는 결국 관리 포인트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포인트의 증가는 결국 그거를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든가 굉장히 훌륭한 관리 솔루션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인프라의 규모, 인프라의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 그리고 관리 포인트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괜찮은데, 서비스는 항상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인파 곡선처럼 희로애락이 있죠. 기승전결이 있고, 인기를 끌다가 인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경쟁 서비스에 밀려서 시장에서 도태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투자했던 장비들이 탱자탱자 놀기 시작하는 그런 안쓰러운 상황이 생기죠. 그럼 머릿속으로 스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야 한다고 사장님과 팀장님을 설득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서버가 놀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다음에 이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서버를 또 사야 된다 품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뭐 다른 팀 전부해야 되는가? 혹은 상면, 전기세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갖 고민들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에 요구되는 성능과 그리고 리소스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된 사용자 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류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규모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상화 솔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VM웨어가 좋다더라, MS 플랫폼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선호하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작은 규모일수록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레가시라는 그런 전제에 깔아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또 설득해야 되죠. 요새 가상화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말 날고 긴다는 회사들은 뭐 도커니 뭐니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걸 통해서 서비스가 뭐 혁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또 사장님을 가만히설로 이렇게 꼬드기기 시작하죠. 사장님은 왠지 속는 기분이 들지만 뭐 노는 인프라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결국 서비스는 다시 성장을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품위서를 승인을 해주시겠죠. 이제 가상화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스케일링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가상화가 힘들다라고 하는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고 관리 관점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인프라 자체는 유연성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성능은 아직까지 고려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과 그리고 또 사용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지역, 뭐 북미 지역이다, 유럽 지역이다 이런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했던 방법들이 현재 있는 IDC, 현재 있는 호스팅 사업자들을 통해서 코로케이션을 하거나 호스팅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소위 이게 전진 배치라는 용어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SI 업계 쪽에서는 서버 전진 배치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세상이 좀 바뀌었죠. 뭐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렉스페이스 같은 내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 예전보다 보다 유연하게 전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얼마 전에 새롭게 리마스터된 그 스타크래프트가 출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때 기본 전략 중에 하나가 앞마당 확장이죠. 보통 앞마당이라 하면은 본진이 있는 근처에 있는 자원, 뭐 가스라든가 미네랄이 있는 근처에 새로운 앞마당을 만들고 거기서 기지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앞마당 전략은 뭐 방어선을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뭐 공격을 위한 거점을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서버의 전진 배치와 다소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영역을 확대한다라든가 사용자와 서비스의 접점이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비슷한 효과를 갖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본진에서 먼 곳에 진지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지도를 보면서 항상 그쪽에 빨간 이 불빛들이 들어온지 체크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예전보다 좋은 도구들이 많아서 글로벌에 있는 인프라들을 작은 내 모니터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지만, 결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지에 대한 전진 배치 전략, 인프라 관점에서 전진 배치는 분명히 사람의 그런 신경을 그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든 어느 정도 장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용자들은 대단한 시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합치고 그 사이에 온프레미스를 합친 다음에 이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로 묶어서 어떤 인프라의 천하통일,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희는 이분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참 신비하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좀 이렇게 긱처럼 계시죠. 이렇게 뭐 혼자 중얼중얼 하시기도 하면서, 근데 결국 뭔가 대단히 재밌는 걸 만들어내신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서비스 인프라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린 처음 태어난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런 상태였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한테 맞는 옷도 사줘야 되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장난감도 사주고 또 용품들을 준비해줘야 돼요. 그 애가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해지면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 인프라가 어떻게 확대되고 성장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전공 필수 과목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 성장시키는 거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세계도 다이어트와 그리고 건강을 더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무조건 크게만 키우는 게 만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키웠던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더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이 사업자들도 어떤 이아스라든가, 물론 MS는 파스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일단 스케일을 만들고 그걸 유연하게 관리하는 거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레가시의 서버 단위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데 포커싱이 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등장하는 기술들, 뭐 람다라든가 API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사실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별 기능들 혹은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상화의 단위로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혹은 가상머신이라는 그런 레벨에서 좀 더 그 서버 안에 있는 컴포넌트 레벨로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리소스가 얼마인가, 그리고 정말로 API에 대한 요청이 많은지, 뭐 람다로 처리되는 간단한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단위로 좀 더 리소스를 레벨링하고 그 안에 필요한 리소스나 자원들을 산정해서 그것들을 스케일의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죠. 보다 세밀하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제품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컴포넌트 레벨에서 가상화나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게 충분한 걸까요?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해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던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레가시에 있는 것들을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전의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사일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일로는 그 사일로 안에서는 유의미한 페이로버라든가 그 안에서의 스케일링에 대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일로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가 아마존의 리전을 아마존 특정 리전에 리소스를 할당하게 되면 그 리전 밖으로 벗어나면서 스케일링 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리전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리전이 있고,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또 다른 리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리전에 할당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을 할당하고 있는 제품들이 달라요.
그 다른 이유들은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산 네트워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용자, 인프라를 핸들링하는 거는 굉장히 충분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용자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거죠. 코드와 인프라 레벨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과연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인프라들이 사용자 요청을 결국은 잘 소화하는 게 주 목적이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잘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성능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더 즐겁게, 행복하게,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뉴욕시의 지도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시에 이제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이나 이런 도시,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뉴욕시도 뉴욕시 안에 그런 상수원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상수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깊은 그리고 잘 만들어진 파이프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도심까지 그 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끌어당긴 물들을 항상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수탁과 같은 컨셉이 있어야겠죠. 건물 위 혹은 도시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 급수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항상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수도꼭지에 틀었을 때 항상 콸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게 인프라에서 사용자들을 위한 환경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자체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reliability,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퍼포먼스, 얼마나 빠르게 더 신속하게 사용자한테 컨텐츠를 전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많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내가 사용한 네트워크가 뭐 3G인지 4G인지 혹은 브로드밴드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분명히 컨텐츠 전송 속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서비스 관점에서의 앞마당, 이런 것들은 이제 리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분산 네트워크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도시에 있는 급수탁과 같은 분산 네트워크들은 사용자들을 위한 앞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것들, 리전에 대한 것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분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완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서비스를 쉽고 신속하고 잘 높은 품질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고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그 작업을 했을 때 전체 성능 개선의 80을 차지한다면 백엔드에서 작업한 거는 20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이 분산 네트워크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80대 20이라는 그 성능 개선의 관점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은 이 분산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서비스 인프라 관점에서 스케일링을 보고 클라우드를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 관점에서 어떻게 서비스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인프라가 소규모일 때도 이 분산 네트워크에 있는 캐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은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 더 빨리 전송을 할 수 있고 원본도 그 부하를 더 신속하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 많은 서버들이 이제 원본을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뭐 셀프 디도스라고 하죠. 사용자들이 요청이 많이 올렸을 때 그 요청으로 인해서 원본 인프라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형 캐시 구조를 도입해서 소규모 인프라들도 충분히, 그리고 인프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사용자들에겐 더 좋은 성능을 주면서 단호한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소규모의 어떤 레가시 인프라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미 충분히 리전별로 분리를 하고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분산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서 접근에 따라서 어떤 원본 인프라로 이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원본 인프라 쪽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원본 인프라가
헬스 체크상으로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는 그 트래픽들을 더 룸이 있는 그런 프로 라우팅 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분산 네트워크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들이 체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사용자 앞마당에 나의 컨텐츠, 나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미리 갖다 놓는 게 역시 최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적은 공유 그리고 가장 적은 네트워크의 어떤 불확실성한 그런 요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 컨텐츠들을 나의 서비스의 컨텐츠들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은 결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자체 그리고 우리 서비스 원본 인프라 자체가 부활을 견디기 위한 구조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그 사용자들에 대한 성능을 고민하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 네트워크, 분산 캐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원본 인프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거는 결국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캐시 플랫폼 혹은 분산 네트워크라 불리우는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 것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원본 인프라들, 그 리전에 있는 원본 인프라가 서버 단위 처리를 다 해주고 실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은 분산 네트워크와 맞게 함으로써 우리는 코드를 만들고 사용자가 더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기능들을 만드는 데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우리 서비스에 성공을 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목적을 달성해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션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을 좀 많이 준비해서 중간에 좀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요. 네, 30분이 생각보다 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짧아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는 애교를 들려드리는군요. 네, 빨리 챙겨야 하는데 일단 답변을 하고 네, REST API WAS도 필수로 웹서버랑 붙여야 되는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G 유니콘 장고 이렇게 서버로 띄워도 되나? 예, 그거는 뭐 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꼭 붙여야 한다라기보다는 그걸 사실은 뭐 분리해서 놔두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이제 서비스 바이 서비스로 결정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설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들은, 뭐, 유세윤은 닮았다고. 네. 네.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저 별로 유세윤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자료들은 아마 이 세션 끝나고, 동영상 바로 공유가 될 거고, 발표 자료는 이모콘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0분간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들리시나요? 왜 저를 갖다 꽂으신 거죠? 왜 제 노래를 들으려고 하죠? 저 노래 못해요. 네, 이모님 자리 계세요? 안 들리세요? 네, 들어오신 건가?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이거 뭐야? 스테이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하루이원님이 나가셨어요. 잠시만요. 저도 좀 이모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얘가 중간에 들어오면 이러더라고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저 들립니다. 들리세요? 들려요. 네, 1시에 텐서플로우 딥러닝 AS 세션 진중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간 제한이 없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녹화는 2시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3시까지 발표하시겠어요? 네. 아침 일찍, 새벽 1시. 2시간 하신다고 하시네요. 3시까지 보는 걸로. 이번에 진짜 자비스 만드는 건가요? 자비스 만드는 거. 자비스 라이브 코딩? 근데 자비스가 공부하는 애는 아니지 않아요? 해커님한테 물어봐야 하지 할 수 않을까요? 있대. 할 수 와. 있대요. 잠깐 보여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스가? 대박인데? 짜비스. 아직 5분, 쉬는 시간 5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상한 모임 앱 다운로드 받고 후원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뭘 해드리지? 뭘 해줄 수 있지? 포인트 드릴 거예요. 포인트 네. 드릴 거예요? 10%나 줘요. 이런 적립률은 어느 쇼핑몰에서도 주지 않아요. 10%. 대박. 좋은 게 뭐냐면요. 그걸로 나중에 뭔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굿즈를 사도 되고요. 후드티를 사도 되고요. 언제 되냐고요? 알라님이 아직 상품 관리를 안 만들었어요. 누구야? 그 알라 누구야? 진짜. 미래의 알라가 만들 건데. 왜 그래?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결정한 거는 미래의 김용균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은 토스로 돈 내는 것밖에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상품 관리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 다 이제 생길 거예요. 돈만 준비해 주세요. 돈만 준비해 두시면 우리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돈을 줘. 지금 돈을 도와주시면. 지금 도와주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비즈스팍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지금 비즈스파크, 저희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비즈스파크를 서브스크립션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 리전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쓰질 못하더라고요. 그 크레딧으로. 그래서 더 빠른 속도를 만들려면 한국으로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돈이 없어서. 네. 돈은 어떻게든 우리를 갈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갈려. 도와주시는 분들도 돈을 내고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GitHub 레포지터리가 유료라서. 지금 저희 다 돈 내고 개발하고 있어요. 셀프로. 저희 토스 아니어도 입금은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계좌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 클라우드 캐스트 앞에 보면 영상 아래 인포라고 있어요. 그 탭을 누르면 계좌번호도 적혀져 있거든요. 다 미리 적어놨지. 빅피처. 네, 저희 후원 계좌, 국민은행 후원 계좌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면은 더 편리한 우리은행 앱을 사용하셔서 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슬슬 시간이 돼가는 1분 것 정도 같은데요. 남았어요. 1분. 네, 들어오실 분들은 저희 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들어오시려면 깃허브랑 슬랙이랑 다 유료로 쓰셔야 돼서 돈을 내주셔야 돼요. 저희 돈이 없어요. 진짜로 다 개인 돈으로 각출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4시간 쓰고 내 돈 내고. 저희 굉장히 하드코어예요. 한 3일 정도 개발하거든요, 한 달에. 3일 밤새서 개발해서 런칭하는 거예요. 참, 린하즈. 진정한 린 27일간 놀다가. 우리 그냥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앱에서. 시간이 네. 슬슬. 이거는 앱에서 포인트 누르시면 돼요, 포인트. 소개해주고 계세요.